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록입니다. 장 패턴이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정오경부터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이 2시 1분인데요. 이 시각쯤 되니까 보합권 수준에서 위로 갈지 아래를 갈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다행스럽게 우상향하면서 방향을 빨간불 쪽으로 틀어줬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지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두고 봐도 변동성 상당히 강하다, 변동성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수가 어디로 움직일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6일까지 지금 이틀 남아있고요. 금요일이면 이 양국가 간의 정말 무역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 보기 장세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물량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기관의 매도 물량은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지금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들도 악재로 보이고요. 환율 부분도 악재고요. 유가의 상승 부분도 악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뢰밭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지뢰밭에서 어떻게 하면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며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천억 달러로 넘어선 외환 보유액은 2005년 2월에 2천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월 3천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7년 2개월 만에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 증가는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악재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15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2%나 늘며 3분기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도 늘며 지난 17년 동안 3,055억 달러가 순유출됐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는 만큼 직접 투자 증가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자 중국 당국이 금융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중국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어제 주임인 류허 부총리 주재로 출범 후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금융 안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덕분에 오늘 역내외 시장에서 위안화 하락세는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영세산업을 지키려면 최저임금 사업별 부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 수준이 다른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존폐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고요.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하락 쪽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오늘 온탕과 냉탕을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는 2266.88포인트 5포인트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2280포인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정오경에 급락 나타나면서 226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 전 시간에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68, 22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사다가 오늘 지금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78억 원 매도고요. 기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66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432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1399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하락 반전했고요. 셀트리온의 낙폭이 3% 꽤 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28%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제외하면 모두 다 파란불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빠지는데 현대차 12만 원대 붕괴됐습니다. 11만 8,500원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66% 정도로 지금 가결이 됐고 7년 연속 파업입니다. 파업의 악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추가 부과 우려까지 지금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겹겹이 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만에 최저점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반대로 7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80만 원 부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G화학, KB금융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한국전력 그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세 종목은 빠지는데 한국전력이 3만 1,000원대를 찍으면 다시 반등하는 이런 기계적인 패턴을 최근에 좀 반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0만 원 붕괴가 됐네요. 현대모비스 20만 원 붕괴도 정말 오랜만인데 현대모비스도 지금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00포인트 회복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빨간불이었는데 다시 파란불 전환이 됐고요. 795.14포인트 거래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0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오 부근부터 급작스럽게 빠지기 시작해서 792포인트대까지 주저앉았다가 800포인트 향해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상승폭이 좀 미미하고요. 상승의 강도도 약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더 늘어났고요. 개인은 513억 원 순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4%가 넘어갑니다. 깊습니다. 신라젠 7만원 회복이 안 되고요. 메디톡스 80만원 지금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NM은 오늘도 정지 상태고요. 바이로메드 2.97%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캠텍, 펄어비스까지 전부 다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21만원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나노스 11% 또 급락 나오면서 나노스 최근에 급락세 계속 이어집니다.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슈젤이 오늘 급등 나오면서 6.57%,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그나마 선방하는데 메디톡스 상승분보다 슈젤의 상승분이 훨씬 큽니다. 카카오멜론 9만원대 회복한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요. 코롱티슈진 하락에서 지금 상승 반전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폭 키워갑니다. 컴투스도 17만원대 회복한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6원 8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시장의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슈들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별한 어떤 시장의 색깔 없이 일부 업종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폭 자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6일 이후가 되면 이제 1차 양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이전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지금 시장이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면서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러한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자체는 교역량 감소, 또 성장률 전망의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또 물가단으로 보더라도 어떤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떤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고민해 본다면 좀 시장이 좀 단기간에 어떤 반등 모멘텀을 찾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면이 지속될수록 신흥국 증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쪽이 신흥국 증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의 어떤 지금과 같은 상당히 변동성 높은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오늘은 다행히 지금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1120원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의미 있는 저항선이었던 1100원 선을 상당히 단기간에 쉽게 뚫어냈고 또 그 이후에도 레벨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0원 이상까지도 환율이 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폭 낮아졌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달러와의 강세 부분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준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어떤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는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중국 증시의 급락 또 위안화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원화가 상당히 지금 약세되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선에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7월 6일 1차적으로 관세 부과를 시행한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전략 주시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어떤 교역량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단은 좀 막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 안에서 좀 효율적인 전략은 결국에는 좀 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는 주식들 또 매크로 환경에 좀 비교적 좀 덜 영향을 받는 업종 위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와 IT 가전이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간 소외를 받았던 업종 필수 소비재, 원신료 같은 그런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센티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IT, 가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덥죠. 예, 덥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부터 먼저 여쭤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더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미국 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가 멈췄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다라고 최영기 팀장도 얘기를 해줬고요. 시장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장 초반에 좀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밀리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시장인데 이거 왜 그런지 좀 진단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가장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부적 재료 때문에 우리 시장 하락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 재료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장은 또 멀쩡하니까 참 황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뉴욕에서 IB들이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현재 불안 요인들 이렇게 예를 들 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을 예를 들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직전에 안 좋았던 걸 예를 드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아니라 1998년 쪽을 예를 들죠. 이머징 마켓 쪽에서 발생됐었던 외환위기 쪽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달러 강세 흐름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뭐 역으로 만들면 중국 위안의 약세, 이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아 통화 약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글로벌 흐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상장 ETF를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머징 마켓 관련한 그런 ETF에 대해서 안 좋은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해외 쪽에서요.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일단 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 하락폭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추가 하락폭이죠. 그것도 시장이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굳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의 목표 레벨을 코멘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 분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쪽으로는 사실 뭐 거의 제한적인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부과하는 측면하고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의 악재가 그나마 미국의 일부 기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놓고 봐도 다우하고 나스닥은 6월 28일 정도의 저점을 기록하고서 나스닥의 경우 놓고 보면 어제 장중에 고점을 보면은 그 6월 28일의 저점보다 2.4%나 반등을 해서 급락을, 그러니까 25일에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상당 부분 다 회복을 했고, 비록 어제 마이너스 0.8% 종가 마감했지만 실제로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내렸나 따져보면은 많이 내린 것 같아 보이지만 3.9%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뭐 악재가 하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오버슈팅의 반작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오버슈팅의 반작용 정도의 기술적 조정 정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중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조정세 심화되고 있는 거 굳이 뭐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환율 동반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도 이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꼭 이머징 마켓이 모두 다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주동폭이 좀 적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안 좋다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비교가 딱 되는 것이 다우 운송지수하고 상품시장의 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하고 다우의 선행지표를 보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다우 운송지표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괜찮다. 미국 경제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다. 운송지수 반등 나오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심적과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상품시장에서 나타나는 굴이 시세는 6월 초에 어떤 수급 요인하고 더불어서 국제 경기가 호전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었죠. 몇 년 만에 뭐 신고가 그런 얘기가 나오던 그런 상품시장 강세를 보이던 그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12%나 지금 급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국제 상품시장에 있어서 구리가 신저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보면은 경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전망도 또 포함이 되는 것일 테고요. 결국 무역 분쟁 피해가 누구 쪽에 피해가 갈 것인지 그대로 지금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우 운송지수의 흐름하고 상품 시장의 구리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미국 채권 시장하고 제가 계속 이쪽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요. 어제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놓고 보면은 2.8%대까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2분기 박스권을 놓고 보면은 2.74에서 3.1%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에 미국의 1차 관세 인상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뭔가 좀 위기론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채권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1차 관세 인상에 대상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부품들이 기계 쪽 위주의 산업재 부품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미국에서도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없는 것이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 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안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스케줄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그러한 악재성 재료가 발효가 되는데 이번 주 말을 지나면서 다음 주 초부터는 그러니까 9일부터는 3분기에 미국 국채 입찰이 본격화되는 일정입니다. 9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바로 그러니까 주말 지나자마자 단기물 1,350억 달러 입찰이 있고요. 신규 조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조금 지나서 11월부터 13일 이때 중기물,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포함해서 690억 달러나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가운데서 신규 조달이 290억 달러입니다. 결국 6월 말 입찰 당시에도 약간 금리가 단기 상승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어떤 재료가 발생이 되면서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다음 주부터 어떤 그 금리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건지 이것이 관심이 간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 안정될 것인지 신규 발행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 자산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좀 안정시키면서 채권을 발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주말에 나타난 재료하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시장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쭉 짚어주셨고요. 사실 뭐 이 이슈들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는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끝날 것으로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 도래를 합니다. 예, 뭐 금요일인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게 좀 시장의 트리거가 돼서 좀 올라가 주면 좋겠는데 시장 반응이 좀 냉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번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네. 뭐 이렇게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실제로 시장이 좀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한 시장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안 좋았지만 IT 업종이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뭐 5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주말 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요. 그래서 매번 나타났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타날 것인지 그것이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었죠. 삼성전자가요. 그 이후에 실적 불확실성이다.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계속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1분기에 순이익 최고치 기록했죠. 15조 6천억이요. 근데 6월 달에 계속 실적 예상치가 계속 하향됐습니다. 6월 말까지, 초부터 말까지 계속이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 이익이 뭐 14조 후반대냐, 뭐 그 이하로 내려오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3분기에 가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보통 이 증권사를 비롯해서 시장에 분석하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극단의 상황이요. 최저점이나 최고점의 상황에서는 이 예측이 선행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다 하니까 6월 말에 가서는 너무 안 좋다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어봐야 하겠지만 6월 안 좋은 전망치 하향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또 여기서 오버슈팅을 하면서 시장이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오버슈팅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 호전 전망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번에 어닝 가이던스 나오면서 물론 세부 항목별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 수치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7월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태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말고도 우리가 주가를 보면 단기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2월 저점이 44,000원대고요. 3월 저점이 46,000원대고
지금이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 14.9% 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근본 실적 시즌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뭐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코스피하고 연동돼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 2017년에 돌파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었었던 2011년에 기록했었던 박스권 불렸던 그 상단, 그게 2231.47포인트인데요. 이번 주 저점이 2252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삐끗하면은 전체적인 흐름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이탈하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우리 시장 코스피나 금주 말에 이루어지는 해외 요인하고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 발생되는 그런 국채 입찰,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방향 예측을 하기는 약간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반발짝만 따라가는 그런 전략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봐도 지금 불안한 측면들이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저평가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뭐 2300 아래면 PBR 1 이하다 그러면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무시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지표적인 것들은 좀 제외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 PBR 1배 논리를 이렇게 지금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투자 심리도 너무 악화된 상태고요. 또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도 못하다, 이 논리가 지금 이미 하향돼버린 상태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가격이 싸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그만큼 침체돼 있다,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봐도 자본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극대로 또 기업도 침체되어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싸다, 그러니까 PBR 1배 이하니까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종이 또 항상 그렇게 싸 보이는 업종, 금융업종이 항상 있듯이, 그것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어도, 그래서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어도 상승 전환 논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막연한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시각을 좀 뭐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인덱스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인덱스가 등락하는 게 좀 얇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등 가치도 그렇게 높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더 어려워졌고,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시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던 60일 신고가 종목이 이번에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실종돼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형주 중에서요. 그래서 실적 호전주도 뭐 어제부터는 이제 동반해서 급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접근은 기본적인 접근이 되겠지만,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말을 좀 지난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고 종목별로 급락 모습이 좀 진정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낙폭바다 실적 호전주인데, 타이밍은 약간 좀 미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형진 대표와 나눈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시장 이야기 포함해서 종목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종목 다뤄볼 거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